자, 원가는 페이지 이론을 펴셔야 됩니다. 166페이지. D로 166페이지. 자, 원가액에 이렇게 적혀있죠.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원가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원가란 무엇이냐? 자,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원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다. 희생된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목적이 무엇이냐? 특정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제조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 그러면 제조업에서 목적은 뭡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겁니다. 제조.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은 특정 목적이 제품 제조니까 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업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의 제품 제조를 다루어서 그렇지 원가라는 의미가 꼭 제품 제조 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업종이 제조업이니까 제품 제조 원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면 원가란 제조업에서 제품 제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제품 제조 원가를 뭐 한다고요? 원가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도 원가가 있습니다. 뭐 학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서비스업도 원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처음 만났을 때 회계란 무엇이냐? 자, 회계 기억납니까?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우면 그냥 뭐라 생각하랬습니까?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합리적인 선택,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1년의 과정이나 절차라고 했죠. 정보이용자는 회사 내부에 있으면 뭐라고요? 내부 정보이용자. 가장 대표적인 내부 정보이용자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경영자, 관리자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회사 밖에서 우리 회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사람이 외부 정보이용자를 했죠. 그게는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합리적인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회계 정보가 필요한데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산도 하고 측정도 하고
장부에도 적어야 된다. 그걸 뭘 한다고요? 인식. 인식은 기장이라 생각하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고 첫 시간에 배웠죠.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그 회계를 무슨 회계를 한다고요? 관리 회계를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재무 회계다 이렇게 부르면 있잖아요.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내부 정보 이용자는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된댔죠.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나 뭐가 없다고요? 형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특수 목적의 보고서 이렇게 부른다 했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자꾸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화장을 한댔죠. 화장을 우리가 분식이라고 부른댔죠. 분식. 화장을 자꾸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을 제한하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서 딱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죠.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뭐라고요? 원가와 회계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거죠. 원가 회계. 자, 그럼 원가 회계를 이제 해석해낼 수 있죠. 원가 회계를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인 원가를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아서, 원가 회계도 어디에 속하냐면 관리회계 영역에 속합니다. 관리회계 영역.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등에게 특수 목적의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고요? 원가 회계를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중간에 뭘 끼워 넣어요? 관리를 끼워 넣어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관리 회계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부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의 특징이 몇 페이지에? 166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란 재화 등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다. 그러니까 숫자, 돈으로 측정한 것이다. 즉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금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이를 측정, 분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 회계한다. 그 원가를 집계하여 분류,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고요? 원가의 계산이란다. 원가 계산. 자, 원가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도 쓰이고, 원가가 절약이 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목표라는 원가를 넘었느냐 통제할 때 쓰이고, 경영 의사결정, 사실 얘가 크죠. 사장님이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회계의 한 영역이니까 결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에도 일부 쓰이고, 그 다음에 원가가 부족하냐 또는 넘치냐 통제하는 데 쓰이고, 경영 의사결정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해요.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방금 본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 또는 틀린 것 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의 분류. 원가의 분류. 자, 원가의 분류는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5가지의 원가의 분류가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3개. 첫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두 번째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세 번째가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가의 분류. 나머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출제 빈도는 요 세 가지가 가장 높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을 바로 잡아야 원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원가를 추적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글자를 붙이냐면 직접이라는 글자를 붙이거든요.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추적 가능하다,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이라 부르고, 추적 가능성이 없으면 간접이라고 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배울 때 이 추적 가능성이 있다, 추적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가가 추적 가능하고 어떤 원가가 추적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자, 이 공장은 두 개의 제품을 생산한답니다. 첫 번째는 제품 A고요. 두 번째는 제품 B입니다. 제품 B. 자, 여기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품 B도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쫙 타고 내려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죠. QC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다 치우고 인건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인건비를 우리 원가 회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무비라고 합니다. 노무비. 임금 있죠, 임금. 임금을 회계에서는, 원가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노무비라고 합니다. 노무비. 자, 그거 한 개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제품 A 생산 라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금치. 흰색 두 사람이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니까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리고 제품 B 생산 라인에도 두 사람, 빗금치지 않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제품 A 생산 라인에 앉아서 일하는 이 빗금친 두 사람의 인건비는 추적이 될까? 추적이 되면 우리가 이 인건비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무비라고 돼 있는데, 추적이 되면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인다고요? 직접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직접 노무비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추적이 안 되면 앞에다 뭘 붙인다고요? 간접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간접 노무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제품 A 생산 라인에 앉아서 일하는 이 빗금친 두 사람의 인건비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추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추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처음에 배울 때 저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품 A의 원가를 계산할 때 바로 더하기만 해도 되느냐, 바로 직접적으로 더하기만 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추적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품의 원가 계산할 때 단순히 더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을 정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추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품 A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빗금친 사람 인건비 3천만 원은 추적이 됩니다. 왜? 제품 A의 직접 노무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B 제품 많은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오로지 제품 A의 노무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직접 노무비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간접 노무비가 있긴 한 거야? 있습니다. 자, 공장에 장이 있습니다. 공장장. 자, 공장장은 인건비가 1억인데요. 1억. 자, 이 사람은 제품 A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고 관리해야 되고, 제품 B를 만드는데도 관리,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공장장의 인건비 1억은 추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 바로 제품 A의 인건비 1억이다. 또는 바로 제품 B의 인건비 1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추적이 안 된다고 하고,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 노무비라 부르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장장의 인건비는 추적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왜 그렇다고요? 공통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간접 노무비라 부른다. 간접 노무비라 부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공통 사용되고 공통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순히 원가를 계산할 때 단순 더하기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을 정해야 돼요. 배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1억을 제품 A, 제품 B의 원가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부할 기준을 정해야 돼. 그리고 배부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부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3단계를 거쳐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공장장의 인건비 1억을 제품 A 원가와 제품 B의 원가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추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추적이 된다는 의미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배우니까. 그래서 단순 계산할 수 있다면 추적이 되는 거고, 직접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거고, 단순 계산이 안 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면 그건 뭐라고요? 간접입니다. 간접 노무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는 QC랍니다. QC. 검사하는 사람들. 이 검사하는 사람도 제품 A도 검사하고 제품 B도 검사한다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뭐가 됩니까? 간접이 되는 거예요. 간접. 제품 A의 원가다. 제품 B의 원가다. 이렇게 바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또 요 공장을 지키는 수리 아저씨도 있을 수 있겠죠? 수리 아저씨. 수리 아저씨의 인건비도 추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공통 사용, 공통 소비가 된다면 추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요렇게 나눠줘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간접이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처음에 제가 별것도 아닌 거를.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어디다 빗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회식 한번 하자. 밥 먹으러 가기로 했다. 밥 먹으러 가겠다. 지금 드는 얘는 아주 중요해. 계속 끌고 가는 얘입니다. 요거 이해 잘하면 원가회계가 쉬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회계가 투입 대비 산출이 제일 좋아서 점수 따기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수가 무려 10점입니다. 10점. 왜냐하면 2점짜리가 5문제 나오기 때문에 10점인데 불과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3일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수업만 하면 원가에게 5개 중에 아무리 못 맞춰도 3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좋은 게 원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이해하면 계산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이게 가장 기본 예고요. 자, 그럼 이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식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식당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 총 7명이죠. 7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값이 14만 원이 넘었어요. 자, 식사비, 밥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14만 원이 나왔습니다. 식사 회식비죠. 식대가 14만 원이 나왔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내라 밥 먹자고 했으니까 너가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먹었잖아. 저는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같이 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같이 먹은 이 밥값은 뭐라고요? 공통사용, 공통소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된다. 그럼 나누려면 뭘 정해야 됩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혜지씨, 기준을 뭘로 정할까요? 어떻게 나눌까? 그냥 대부분 물으면 사람 수요합니다. 사람 수. 자, 우리가 뭘 정해요? 배분 기준을 정하죠. 배분 기준을 뭐로 정했다고요? 사람 수로 정했습니다. 우리 몇 명이 먹었다고요? 7명이 먹었대요. 이렇게. 결국 7명이. 그럼 뭐가 나옵니까? 배부율이 나옵니다. 배부율. 자,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2만원이고 이게 뭐예요? 1인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배부율이에요. 1인당 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배부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부해야 되겠죠. 먹은 사람들한테 배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배부를 해서 배부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 따라 밥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다. 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 계속 이거 가지고 이끌어갈 거니까. 아, 밥값은 같이 먹었으니까 공통사용 소비구나. 제조간접비구나. 그냥 줄 수 없구나.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뭘 정해야 된다? 배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배부율을 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가는 지금 이 책에서는 바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바로 적을게요. 2번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책에는 없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원가의 3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가의 3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제조업이 중심이라 했죠.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 그걸 우리가 재료비라고 합니다. 재료비는 원재료 사용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원재료. 그럼 원재료는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샀을 때 무슨 변에 듭니까? 차변에 듭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재료비. 그래서 원재료 사용분이 뭐라고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인건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무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임금 또는 잡급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공장에서 발생한 거죠. 공장.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재료만 있다고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장을 빌려서 월세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에도 가입해야 되고, 공장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 잡다한 경비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제조 경비랍니다. 제조 경비. 이거 어디서 본 듯하죠? 어디서 봤습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본 듯하잖아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본 듯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원재료의 사용분입니다. 재료비 사용분을 뭐라 한다고요? 재료비랍니다.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는
인건비입니다.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임금, 작급, 우리가 500번대 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것들, 공장의 화재보험료, 공장의 수선비, 공장의 임차료, 공장의 감가상각비, 이런 잡다한 것들을 뭘 한다고요? 제조 경비라 합니다. 자, 이걸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너무 크게 그렸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재료가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인다고요? 직접을 붙이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이렇게. 자, 추적이 안 됩니다. 재료 중에도 추적이 안 되는 재료비가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간접 재료비라고. 간접 재료비. 자,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도 마찬가지다. 추적이 되면 방금 봤죠? 우리가 공장에 생산 라인에 앉아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추적이 되죠. 제품 A의 생산 원가다, 제품 B의 생산 원가다, 바로 추적이 되죠. 자, 이런 인건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접 노무비라고 부르죠. 추적이 안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접 노무비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제조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제조경비도 추적이 되면 앞에 무슨 글자 붙인다고요? 직접 제조경비. 추적이 안 되면 앞에 간접 제조경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 되는 놈은 원가 계산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울 거 아니야, 얘들은. 바로 단순히 뭐만 해주면 됩니까? 더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원가 계산이 쉽겠죠. 추적이 안 되는 놈들은 원가 계산이 어렵겠죠. 왜? 여기 적어놨잖아. 공통사용, 공통소비에 쓰니까 바로 원가를 더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요,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으는 원가 집합을 코스트풀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원가 집합을 우리 말한다고요? 제조 간접비라 부르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간접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배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눴죠? 옆에다 적었어야 되는데. 나눴죠, 이미. 나눴죠?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겁니다. 추적이 되는 것들은 원가 계산이 쉬우니까 바로 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직접 재료비로요. 그 다음에 추적이 되는 거 바로 빼는 겁니다. 직접 노무비로요. 자, 그런데 이 제조경비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제조경비는 사실 현실 세상에서는 제조경비가 바로 추적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는요, 이걸 무시해버려요. 있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자. 그래서 직접 제조경비는 아예 거론을 안 하는 거죠.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론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이제 간접자들은 모아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제조 간접비로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버리고. 그 다음에 간접자들은 어디에 모은다고요? 제조 간접비로 모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원가 집합이라고 해요. 원가 집합. 영어로는 cost pool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왜 모았습니까? 제조 간접비는 모은 이유가 있죠. 자, 얘들은 원가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공통 사용
소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배부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가를 배우잖아요. 이제 한 3일 정도 원가를 잘하고 이제 할 텐데, 이번 주에 오늘 포함해서 3일이잖아요. 할 텐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조간접비입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바로 되고 원가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 제조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간접비는 공통사용 소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원가를 계산할 때 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 집합인 제조간접비에 모아서 여기 적어놨죠. 또 한 번 더 적을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배부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배부를 하려면 1순위 뭘 정해야 된다고요? 배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2순위 뭘 정해야 된다고요? 배부율을 정해야 됩니다. 3순위 뭘 정해야 된다고요? 배부액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를 제품 A와 제품 B에 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배부 기준을 정할 때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밥 먹었을 때 14만원 나왔죠. 자, 사람 수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 수가 뭐라고요? 배부 기준이죠. 7명이 먹었기 때문에 7로 나눴죠.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왜 똑같이 내는데?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나는 밥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똑같이 사람 수 7명으로 나눠서 똑같이 배부해야 되느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 사용 소비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이상적이고 인과관계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부르죠.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전기요금을 배부하랍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나누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죠. 자, 우리 밥값을 나눕니다. 단순히 7명으로 나누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먹은 양만큼 배부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긴 하지만 수긍할 수 있죠. 아, 귀찮다 이럴 수는 있지만 수긍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의 첫 번째 뭐라고요? 인과관계 기준이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전기요금을 배부할 때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배부해라.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 못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배부 받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수혜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된다. 야, 네가 밥 먹자고 했고 네가 돈 벌었지 내가 돈 벌었냐?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한 네가 돈 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원가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놈한테 원가를 많이 배부하자. 매출액이 큰 놈한테 원가를 많이 배부하자. 이게 뭐라고요? 부담 능력 기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선언적인 문구인데요. 배부 기준을 정할 때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부하자. 공평성, 공정성 기준. 공정성 또는 공평성 기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과관계 기준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배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각 제품에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원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 전체의 원가는 달라지지 않죠. 그죠? 제품 A, 제품 B의 원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원가는 변하지 않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또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더라고, 처음에 또 원가 배울 때.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원가는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수월해진다. 아, 원가는 제조 간접비가 문제구나. 다른 원가가 문제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제조 간접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개별 원가 계산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제품에 배부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전에 밥값, 우리 같이 먹은 밥값 얼마 나왔다고요? 14만원 나왔다 했죠. 자,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계산했죠. 밥값 14만원이 나오고 각각 배부율과 배부를 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갈 예정이니까 우리 회비 걷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회비를 걷자. 미리 걷자. 밥 먹기 전에 회비를 좀 미리 걷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얼마를 걷었습니까? 1인당 한 2만원씩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전체 7명이니까 14만원을 걷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걷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 딱 먹었는데 정확하게 14만원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물론 임의적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회비를 정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밥을 다 먹고 나온 밥값을 나누면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실제로 밥 먹은 14만원을 참석한 인원수 7명으로 나눠서 1인당 2만원 이렇게 나눠주자. 이러면 차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정확하게 14만원이 딱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미리 우리 회비를 정해요. 2만원 나올 거다. 그래서 총 14만원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정확하게 14만원에 일치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치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밥을 먹으러 가서 밥값을 결제하게 되면 배부 차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원가에게 한 3일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할 예정인데 3일 동안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요거 이해되면 제조간접비의 배부라는 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쉬운 것들은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제 요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는 3번이라 쓰겠습니다.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조 활동이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제조 원가라 부르는 거고, 제품 제조 원가라 부르는 거고, 제조 원가죠. 제품 원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죠. 비제조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판관비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800번대죠. 판이라 부르는 거죠. 제조 원가는 제품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백 번대라고요? 500번대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야기할 게 없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추적이 되는 재료비다. 그럼 우리가 뭘 한다고요? 직접
재료비라 하죠. 그럼 간접 재료비는 추적 안 되는 겁니다.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공통 사용, 소비되는 겁니다. 직접은 추적이 되는 거고 간접은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도 추적이 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직접 노무비라고 부르는 데 있죠. 추적이 안 되는 인건비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부른다 했고, 이걸 다 모읍니다. 뭐라고?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 제조 원가라고 부르고 제품 원가죠. 500번대를 쓰고 추적이 되면 직접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추적이 안 되면 간접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배부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모읍니다. 한 대 모은 걸 뭐라 부른다고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제조 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가 핵심입니다. 그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제조 간접비를 제대로 배부할까? 그래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겠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겠지. 원가를 제대로 계산해야 판매가를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한 손익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쓰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 4번 적겠습니다. 이제 요거 뒤에 다 지우고 이제 이거 이해가야 되거든요. 4번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는 먼저 말씀드렸죠. 원가는 뭐라고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고요? 원가란다. 원가. 그러면 그 원가의 행이 뭐냐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다라는 뜻이에요. 간다. 행, 갈행자거든요. 태가 뭐냐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태. 이걸 직역하면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원가가 가는 모양이에요. 원가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거든요. 원가의 가는 모양을 원가 행태랍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의역하면 행을 변화하는, 변화. 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 이렇게.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는 원가가 변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원가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틀만 적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행태는 조업도. 아직 조업도가 뭔지 모릅니다.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에 따라 총원가의 변화 모양이에요. 그걸 말한다고요? 원가 행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어놔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요거 한번 풀이만 하고 쉬겠습니다. 조업도가 뭐냐면 책에 적힌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여도입니다. 조업도는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여도가 뭐라고요? 조업도래요. 생산 기여도.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조, 업적을 나타내는 정도. 어느 정도 제품 제조를 했는지 나타내는 정도. 제조, 업적,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조업도가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여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풀어서 제조업적 정도, 제품 제조에 어느 정도 업적이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 그걸 우리가 조업도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업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산량입니다. 생산을 몇 개 했는지에 따라 생산의 기여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업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생산량이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다.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아는 거 뭐예요? 생산 몇 개 했는데 이러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두 번째는 기계를 몇 시간 돌렸느냐. 직접 기계 작업 시간. 기계를 직접적으로 몇 시간 돌렸느냐. 이거 알면 조업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적어드리는 건 3가지만 적어드리는데 그 3가지의 마지막이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직접 일했느냐.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조업도가 된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생각 안 나면 그냥 무조건 뭐라 생각해요? 생산량이라 생각하면 돼요. 조업도 따지기 싫으면 조업도는 생산량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 이제 원가 행태. 원가 행태가 뭐라고요?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이 됐잖아. 그럼 도대체 왜 변하는데? 생산량이 생산량 말고도 다른 거 있는데 그냥 생산량이라 생각해요. 조업도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에 따라 그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요. 이러한 변화하는 모양을 뭐라 부른다고요? 원가 행태라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읽고 쉬겠습니다. 원가 행태는 뭐라고요?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어떻게 변한다고요? 조업도가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느냐? 같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느냐? 아니면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변동비, 두 번째가 뭐냐면 고정비, 세 번째가 뭐냐면 준변동비, 네 번째가 뭐냐면 준고정비입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 변동비, 고정비, 상세하게 나누면 4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거 첫 번째 시간 정말 중요하니까 이해 한번 해보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